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시인을 꿈꿨던 문학도에서 지금은 자그마치 사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님 워낙 방송에서 많이 뵈서 오늘 초면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토론하시는 걸 듣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을 부드럽게 잘 하셔서 외유내강의 그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네. 원래 시인을 꿈꾸셨다고 예. 문학도셨다는 게 정말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특별활동을 문예반을 했고요. 대학은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갔고, 대학까지 전공을 네, 국문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문학회 활동을 이제 하면서 당시에 이제 지금은 대부분 시인 소설가가 되신 선배들, 동료들하고 많이 교분을 쌓았죠. 네. 그래서 뭐 문학상도 몇 번 타고 그랬는데 네.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문학의 길과 저는 다른 길을 가게 됐죠. 어느 순간에 어떤 정치가 운명처럼 지금 의원님께 다가온 거네요, 말하자면.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80년대 어목한 시대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정치를 그만두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시집을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문학의 꿈을 키웠던 분들은 다 시인 소설가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연세문학회 회장도 했고 문학상도 타니까 이제 동료들이 기형도라는 시인의 뒤를 이을 사람은 우상호다. 이제 이렇게 진짜요? 예, 그렇게까지 제가 평가했죠. 그렇게. 어찌됐건 촉망받는 문학도였고.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제 시 읽는 의원 모임도 좀 하고 예. 고종환 이제 의원이 이제 좌장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교육부총리가 되었습니다만 유은혜 당시 의원이 이제 대표를 맡아서 한 40여 명 의원들이 한 번씩 모여서 매달 네, 한 네. 번씩 이렇게 시 읽고 그랬었죠. 저같이 초보자들은 어떤 시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시는 초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습작기와 직업으로서의 시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뿐인데 네. 시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끼려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feel.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시를 딱 완성한 순간 그건 시인 것이 아니에요. 독자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이해하려고 하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시를 찾아서 읽으면 그게 곧 좋은 독자죠. 프로로서의 이제 시인은 아직 되지 못하셨지만 프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네. 업적을 남기셨어요. 무려 8번이나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캠프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8번인데 네. 후보가 되신 분, 대통령 후보나 또 당대표가 되면 이제 언론인들한테 물어본대요. 누가 대변인을 제일 잘할 사람이냐. 그럴 때에 이제 그 언론인들이 우상호 의원을 시키면 훨씬 좀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네. 발탁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두 번만 하는 게 좋은데 예. 여러 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왜 맨날 우상호만 시키냐 또 이렇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이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8번 하셨다고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그 의원님은 그 대변인의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대변인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분들을 다 상대했죠. 네. 제가 제일 처음 상대한 대변인이 이계진
전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이기도 하셨고. 제가 상대해본 상대 대변인 중에 네. 제일 상대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네. 대체로는 이제 대변인들이 좀 격렬한 언어, 그렇죠. 상대방 당을 비판하는 네. 격렬한 언어를 쓰는데 이분은 격렬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아, 그러셨었어요. 그분도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 네. 점잖게 하시는데 네. 핵심을 딱 집어요. 그러니까 저건 내가 반박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점잖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만든 유명한 조어 중에 하나가 대량 난감. 대량 난감? 네, 그거 그분이 만드신 용어인데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과 저희 당이 약간 입장 차이를 보인 그런 내용이 좀 있었을 때 네. 그분이 딱 그 브리핑룸에 쓰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열린우리당의 당 지도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대량 난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근데 참 거기에 어떤 격렬한 무슨 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아픈 대목이었거든요. 당과 청와대가 왜 그 정도도 조율을 못하냐는 네. 그래서 그거 반박하러 나가려다가 저건 반박을 못하겠다. 그런 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대변인이시죠. 근데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또 아나운서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그 대변인 하실 때 그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었는데 그 전에 대변인 분들 하시는 논평하고 너무 다르니까 달라요. 국민들 평이 좀 양갈래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대변인 말이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냐라는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셨고. 아주 강한 성향의 당원들은 네. 그런 식의 논평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좀 저는 세게 해서 예. 상대방이 그냥 소위 말하면 가슴 막 아프게. 그냥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무는데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간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날카로운 논평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칼에 많이 비유하지만 절대 찌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대변인, 그다음에 이제 뭐 정미경, 네. 정호김 뭐 네, 네. 제가 상대한 대변인만 한 10명 되죠. 최악과 지금 최고는 뽑으신 것 같고 혹시 최악의 그거는 상대라면 뭐 특정인을 얘기해도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카메라 들고 있는데요? 안 속으시네. 저 의원님 개인 방송 가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네. 구독자 수가요 12만 명이요. 12만 명이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 막 100만 뷰 막 이렇게 나오셨어요. 진짜요? 아니 그 노하우를 제가 좀 전수받고 싶은 거 아니, 있죠. 저희도 참 궁금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 방송에 좀 예.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의 자기 홍보 수단을 하나 네.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치의 네. 이면이랄까 제 주장에 놓은 것들을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저만의 매체가 필요했죠.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이제 우상호 TV라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수가 없다. 네. 그런 이제 댓글 달면서 구독해 주신 분이 늘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뷰는 이제 또 장혜정 시즌 유명한 탤런트 영화 배우가 맞아요. 좀 봤어요. 같이 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게 됐죠. 의원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이제 첫 번째 나왔군요. 저도 예. 대단해요 TV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여러분 그러시구나. 구독 예, 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만 명. 아주 질문 안 받으세요. 자, 우상호 의원의 인생책 보겠습니다. 덕분에 참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책을 본 것 같은데요. 대전대 국문학과 교수신가요? 예. 이분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을 우상호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8.15 광복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을 설계한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여기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의 부제가 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예, 기원이에요. 예. 그럼 학병세대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좀 알아봐야 될 네, 텐데 네. 이 학병세대는 1920년대 전후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대학에 다닐 무렵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간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학병세대라고 부르는데 네. 대표적으로 장준하 사상계를 창간하신 분이고요. 예. 또 김준엽이라는 분,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분도 다 학병세대 출신입니다. 또 이분들의 공통점이 평안도 출신이라는 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해방 후에 친일 경력이 우선 없고요. 또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새로 만드는 대한민국에 힘을 예.
자체는 그야말로 최적의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네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라고 생각할지 생각했었죠. 모르겠지만 예, 예. 실제 그 사상적 기반은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의 네.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인물들이 바로 학병 세대 그리고 진짜 한국 우익의 기원이다. 진짜 이런 한국.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또 이 우상호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네.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무서워. 아, 이거 한국 우익에 좀 부끄러운 곳을 또 파는 건가? 나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요. 의원님. 그래서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예, 읽으면서. 그렇죠. 아마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저도 이제 제목 보고서 이 책을 골랐거든요. 예. 그 처음 볼 때는 우익의 기원. 저는 어차피 우익이 아니니까. 예. 이게 우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딱 봤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예, 살아왔는지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대한민국의 자신들이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우파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꼭 봐야 할 책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파 그러면은 지도자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거론하고 네. 그분들을 옹호하는 것이 우익인 것처럼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책에 보면 한국의 정통 우익이라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다. 저기 보면서 사실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와 동세대 같은 시대에 이제 민주화운동도 같이 했던 네, 네. 어른들이신데 네. 진보적인 그룹과 진영에서도 존경할 만한 우익 지도자들을 우파들을 소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런 훌륭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한국의 소위 우익이라고 하신 분들, 네. 우파라고 하신 분들이 꼭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였는지를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들로만 보지 말고 네. 이분들을 속에서 찾아서 그 네. 정신을 다시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찾아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여기에 소개하신 분들은 저 같은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살아온 삶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면이 우리 우상호 의원님의 다른 의원과 차별화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책을 못 봤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이 책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대화 모델을 제시한 사상계. 네. 종합 잡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상계가 정말 그 당대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내가 지식인이다라고 좀 자랑을 하려면 이 책 정도는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계의 뭐 정치, 사회, 문화 예. 등 뭐 각 분야의 이제 권위 있는 글들이 실렸는데 특히 문예 분야에서도 네. 굵직한 작가들이 이 사상계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황석영 작가, 예. 이청준 작가, 예. 또 강은교 시인 전부 다 이 사상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던 작가들이에요. 혹시 뭐 찾아보거나 읽어본 적 있어요? 사상계요? 사상계. 예, 국문학 공부하려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종합지입니다. 빛나 보입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몰라 보인다. 잡지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샘터라는 네. 잡지도 있었고, 근데 이 사상계는 그야말로 대단한 게 여기에서 편집위원 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고위 정치 관료들이 되셨더군요. 그렇죠. 뭐 정치인으로 가신 분도 있고 관료 길을 걸으신 예, 분도 있고 예. 여러 다양한 분야인데 그만큼 그 잡지를 중심으로 당대의 지식인들이 총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시대의 생각과 예. 좌표들을 찍어주면서 전체 지성계를 리드해 갔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심적인 분들이 바로 서북 지역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약 이 편집위원회 3분의 1을 이게 그랬다고. 한국 우파를 얘기할 때 네. 장주나 김준엽처럼 학병으로 끌려가서 탈영을 해서 예. 독립운동을 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런 사상계 같은 말하자면 전쟁 이후에 잡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의 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쭉 해오신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식인들이 특히 그 당시 지식인들은 네. 이 사상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끊임없이 이 박정희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엔 사상계가 이제 폐간이 1970년에 또 되는데 네. 그때 김지아 시인의 오적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오적이 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사회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시인데 네. 그게 문제가 되면서 피라 사건에 휘말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상계라는 잡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 미쳤던 파급력이라는 게 대단했고 그 중심에 이제 장준하라는 분이 계셨다. 이분의 삶을 보면 예.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이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 부대원이 됐다는 것은 예, 이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한 모델 중에 하나는 네. 미국과 같은 근대 국가, 서구 국가의 그런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을 본받고 싶다. 네. 이런 구상들이 전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 영향을 좀 받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이다, 친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미국은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델로 네. 네. 이렇게 연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에 놓인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준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뀐 그런 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뀐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군대라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얘기입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예. 근데 군대에 가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85년 아마 2.12 선거 때일 텐데 장병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노골적으로 야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여당이 돼야 나라가 흥한다. 너희들은 절대 야당 찍으면 안 된다. 이 정신교육을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그런 시대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표소가 중대장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중대장이 소파에 앉아 있고 네. 기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표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일로 와봐 앉아봐. 그래서 앉았더니 여기서 투표해. 너희들 생애 첫 투표라 내가 지도를 해야 돼.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야당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야 우상호 너 앞으로 군생활 고를 줄 알아 자식아. 내가 야당 지금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나라 독재국가 맞구나. 그 전까지는 솔직히 그런 걸 잘 못 느끼셨나 봐요, 피부로. 독재 그렇죠. 국가라고는 하는데 아니, 이제 곱게 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씻으시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한 거죠. 왜냐하면 약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암울하고 독재인 것은 하더라도. 알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가 군대 가서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고민에 빠져서 진짜 심각한 나라구나. 근데 이걸 내가 모른 척 한다고 살아왔지만 결국 내 문제가 안 돼보니 되겠구나. 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후배 학생운동권 찾아가서 이제 내가 학생운동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선배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을 했죠. 세상에. 그리고 그때 이제 고뇌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기책도 또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국문과 출시다 보니까 뭐 기록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이제 논살훈련소 가서 이렇게 대기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이제 작은 신약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원래 군대에서는 일기 쓰는 게 금지돼 있는데 군복 요 상의에다가 항상 놓고 다니면서 30개월 동안 내내 그걸 놓고 다니면서 거기다 일기를 써서 첫 페이지로 시작했는데 제대할 때 마지막 페이지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만년필을 쓴 경우는 이제 행군하다가 비를 맞아서 번지기도 하고 예. 그 주로 이제 화장실에 숨어서 쓰거나 불침번 쓸 때 장교 모르게 이렇게 몇 자 적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고민 뭐 생각들 네. 이런 게 다 이렇게 그게 아직도 있을까요? 제 보배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우와, 대단해요. 제대 후에 다시 복학하셨을 때 별명이 국문과 강타라고 들었어요. 운동권 학생들은 전부 가명을 썼어요. 왜냐하면 본명을 쓰게 되면 항상 도청과 미행으로 해서 항상 연행되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을 해서 그랬는지 당시 우리를 담당하는 이제 경찰들, 정보과에서 제가 이제 처음 연행됐을 때 예. 그 서울 시경 대공분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운동권 애들 다 파악하고 있는데 3명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강타라는 애가 누군지 아냐? 나한테 그랬어요. 강타? 내가 강타인데.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예, 가명 쓴 게 굉장히 유용했죠. 제가 운동권의 핵심이었는데 제 실체를 잘 당시에 경찰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또 운동 경력 중에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연세대 총학생 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네네. 총학생 회장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폭력 시위를 이제 주창하셔가지고 그때 시위 문화를 바꾼 걸로 나와서 그것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다수의 참여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힘을 더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할 텐데 네. 소수의 조직화된 과격한 학생운동권이 누가 더 화염병을 멀리 던지나 누가 강목으로 경찰을 많이 잘 때리나 이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다수의 말없는 이제 대중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다가가기가 무서운 무섭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이 돼서 그 화염병 강목 다 없애고 결국 2,300명의 소수 조직화된 사람들의 격렬한 화염병 시위보다는 2,3천 명의 연세대 학생들이 모여서 독재 정권은 반대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민주주의에.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렇게 문화를 바꿨는데 그 이전의 문화를 익숙해 있던 핵심 운동권에서는 매우 싫어했죠. 그 친구들이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연세대 합격생 3,000명을 모읍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모인다. 이 다수의 말없는 학생들이 사실은 다 민주주의를 바란다. 날 믿고 따라와 봐라. 그러나서 한 달 후에 2,3천 명이 교문 앞에 모였죠. 아침 이슬 부르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앉아서 그러면서 6월 항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내에서 그런 진지한 노력과 고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니 학생들이 참여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6월에 광장으로 나갔더니 이제 시민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6월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꽃을 피웠던 것이죠. 6월 항쟁 얘기가 나와서요.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영화 1987로 아마 그 세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 연대 시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영화에도 나왔던가요? 우상호 의원님이 영정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 우상호 의원님이셨다면서요? 네. 다른 분들에게는 6월 민주화 운동이 승리한 항쟁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내 후배를 지키지 못한 항쟁으로 늘 기억 남아서 34년째 늘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한열 군의 어머님을 제 어머님처럼 모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한열이라는 한 학생은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마치 시를 좋아했던 우상호처럼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동아리를 했던 그런 학생이고 단지 교문 맨 앞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격체류탄 파편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 당시 정권의 폭력성에 이제 그 분노하면서 걸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날이 정말 6월 9일이라는 날이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개인 방송 보다 보니까 진짜 안내상 씨, 우연 씨가 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거 보고 반갑습니다. 놀랬거든요. 근데 신혼 시절에도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네. 네. 그 두 명이 우리 연세대학교의 아주 핵심 운동권들이었어요. 진짜요? 안내상 씨는 이제 광주미 묘나원에다가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던 반미 투쟁의 선봉. 그 미 문화원 사건. 그 친구는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못 가요. 지금도 비자가 안 나요. 지금도? 네. 우현이라는 친구는 제가 총학생회에 있을 때 집회를 주도하는 사회부장을 시켰고 이 친구는 KBS 당시 이제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 예. 방송이 권력의 신여다 이러면서 이제 KBS 방송국을 점거하러 들어갔다. 그러셨던 분이구나. 그러더니 거기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다 문화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또 둘 다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신혼 시절에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네. 한 데서 잠을 자고 그래서 네. 안타까워서 우리 집에 애 낳을 때까지 제가 애 낳을 때까지 살자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같이 살았죠. 네? 저기 아니 신혼집에 그 두 분이 그러니까요. 같이 근데 사셨다고. 워낙 저희 아내도 워낙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둘이 산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예. 둘만 살았으면 예. 이 두 친구가 대학로 무명 배우 시절에 연극한다고 하면서 네. 그 연극 배우들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나마 방학한 365일 중에 단둘이 잔 게 한 열흘? 어머, 항상 한두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머. 예, 같이 살았던 거에 비하면 네. 선거 때마다 와서 제 선거운동 도와주고 또 그 유튜브 같이 찍어주고 100만 뷰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 안내상은 이제 영원한 제 밥이죠. 의원님의 빅피처가 있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아니 그때는 내가 그때만 해도 정치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나와 함께했던 동지들이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신혼집에 같이 살자. 아, 그러니까 집에 오는 손님은 다 받아줘야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근데 참 사모님이 속이 좋으셨네. 네. 그 신혼 네, 때. 지금도 그 두 동생은 아주 저 이뻐해요. 좋아하고. 같은 학번 때고. 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두 번째 차트 듣겠습니다. 국가주의에 앞선 함석헌. 네, 이 책 함석헌 선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비폭력 민주화 투쟁으로 유명한 어른이신데 그렇죠. 혹시 저희가 학생운동할 영향을 때도 받으셨나요? 예. 함석헌 선생의 시아리 소리라는 무크지인가요? 그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네. 구해서 보고 물론 이제 조악한 수준의 인쇄 본이었지만 보면서 공부하고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강의한다, 기독교회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서 그럼 바깥에 경찰들이 쫙 서 있고 들어가서 피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랬던 예. 그때도 뭐 수염을 휘날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좀 대단했죠. 함석헌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분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 무교회주의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제도화된 권력에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건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교회주의라는 걸 설파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또 어떤 집단을 만들어내서 특정한 관계의 어떤 힘들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경계하셨던 분으로 네, 유명합니다. 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들먹이는 사람들 어떤 자리에서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런 일화가 여기에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요즘도 통용되는 말입니까? 글쎄요. 언제나 통용되죠. 네. 이제 이 함석헌 선생의 말씀이 요즘에도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맞다는 생각을 전 한 게 그 민족주의라는 거라든가 국가주의라는 게 해방 이후에는 우리에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주의를 좀 경계하고 뭐 민족 지상주의라든가 국가주의를 경계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사상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 개인들이 일부 불만이 있어서 희생해야 돼.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은 그럴 수는 없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고요. 우리의 저항의 근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좌파적 이념이 아니라 반공주의에 기초하신 분인데 이분이 왜 국가는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설파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많으나 네. 실제 자기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계의 장준하 선생이나 또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은 그런 언행일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고 싸웠던 그런 분들. 저는 이제 여기서 한국 우익의 기원을 찾는다는 것이 왜 소중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다 시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 제안을 하셨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직접 당시에 야당 총재였죠. 예.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동교동계 네. 참모가 한 분이 오셔서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예. 평화민주당 창당하고 거기에 공천을 줄 테니 오겠냐.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감옥을 살고 집행유예로 나와서 야권 통합운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한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예.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유월항쟁의 어떤 뭐랄까요 지휘자로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꽤 널리 알려져 있을 때죠. 지금보다 그때가 더 유명했어요. 의원님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치를 안 하고 계신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 10년을 예. 저는 재야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이제 이인영 의원도 있고 뭐 예. 김태현 의원도 있고 예.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유월항쟁을 같이 했던 동지들인데 저희가 88년도 가을쯤에 이제 계룡산에서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향후 10년간 빛나고 좋은 자리에 안 간다. 그리고 전부 사회운동에 뛰어들어서 추진한다.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그런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소위 전대협이라고 말하는 네네. 걸 만들었던 유월항쟁 세대의 주역들은 10년간 아무도 정치권에 안 갔습니다.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결국은 정치권에 오게 됐죠. 야, 어떻게 사람이 사익은 전혀 없이 물론 국가적인 아젠다가 굉장히 그때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을 때지만 이런 아름다운 청춘들이 있었나 싶네요. 근데 의원님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궁금해서요. 네. 16대 국회 때 의원님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얘기. 아유 의원님이 그래서 아니 진짜라니까 여기 제가 조사한 게 여기 그래요? 써져 네, 네, 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돈 봉투를 줬는지 해명해 이제는 주십시오.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우리 나이로 39, 만으로 37 나이에 공천을 받아서 저기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피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기대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네. 저를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386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예. 이분이 38만 6천 원을 봉투에 넣고 386을 따서 어머. 근데 이분은 부자도 아니고 아주 허름한 낡은 몇 평 안 되는 아파트에 사시던 네. 분인데 연탄 떼는 아파트 있어요. 네. 그리고 일도 뭐 공공근로 같은 거 하시면서 이렇게 생계하시던 분이 깨끗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지지한다. 깨끗하고 좋은 정치 해달라. 그거를 받고 집에 와서 열어보고서 내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줬으면 내가 울었을 리가 없는데 예. 이 사람이 생활도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 분이 저의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돈을 지금까지 못 쓰고 갖고 있어요. 안 쓰고 예, 계세요? 예. 국권인데 그러면 옛날 돈이어서 그렇죠. 진짜 귀하겠다. 그죠? 그때가 옛날 거.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어떤 금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봉투를 찾아봐요. 이분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봉투로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놓고 쓰지 못하고 지금 22년째 갖고 있죠. 봉투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제가 그 선거 기간 내내 넣고 다녔어요. 주머니.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걸 이제 보관하고 있죠. 저는 지금 집 없는 서민들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꿈이 전세로 이동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서민들이 국회의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맞벌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아주 건강한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치 철학이 의회주의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의회주의라고 하면 지금도 의회는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민심을 전해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고요. 결국 의회에서 민심들을 담아서 그것을 잘 용광로처럼 녹여서 그것을 법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행정부에다가 전달하는 이 바퀴가 돌아가지 않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독재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권력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없는 민주주의는 항상 퇴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주의자이면서 의회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조지훈 대 김수영.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지훈 선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서당을 다녔습니다. 한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민족에 대한 애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재규정하고 우리의 이제 전통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 예. 그래서 승무라는 시도 괜히 쓰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군요. 나빌레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런 민족에 대한 집착 또 아까 함석권 선생이 얘기했던 국가 집단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수영 시인의 이제 시적인 특징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자유.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써놓고 발표하지 않은 시가 있어요. 네. 그게 제목이 뭐냐면 김일성 만세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 하면 북한의 예. 최고 지도자잖아요. 예. 근데 그 시의 내용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그것을 허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걸 역설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또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또 충돌하고 예. 조화를 이뤄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죠. 예. 또 우리 국문학도 오셨던 의원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으실까, 두 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시문학은 네. 사실은 김수영 이전과 김수영 이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뭐 김소월 이렇게 이런 우리가 주로 배웠던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시인들이 20, 30년대 시풍이라는 걸 보시면 대충 어떤 풍인지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근데 김수영 시인으로 오면서부터 이미지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비유와 표현에 있어서 그 굉장히 현대적 컬러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모더니즘 논쟁 이런 게 막 붙었을 때 예. 김수영 시를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 김수영 시인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의식한 시풍이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포로 출신으로 극렬한 사회의 혼란을 겪는 과정을 겪으면서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자의 진면목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부터 이 나라가 예.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걸 굉장히 시에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세계를 보여줬죠.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오늘 당장 김수영 시집 하나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김수영 씨 몇 편 뭐 다 암송 안 하면 뭐 대학생으로 앉혀주던 시절이었죠. 80년대. 그랬군요. 의원님이 서울 서대문구 갑이 4번이나 선택한 분 아니십니까? 네. 그만큼 많이 또 믿어주시고 또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지역 현안 중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그것이 있을까요? 서울도 잘 보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 불편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네. 서대문구 안에도 보면 지하철 전철이 들어가지 않는 동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유치하는 것을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다행히 2개의 노선이 다 확정이 돼서 하나는 이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고 네. 하나는 노선 확정은 돼서 제 임기 중에 이것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연세대학교 모교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교를 또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시죠. 그러게요. 네. 예. 의원님이 또 시인 지망생이셨고 네. 책도 많이 읽는 의원님으로 유명한데 평소에 좀 좌우명으로 삼는 문구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학생 운동하던 시절 제가 쓴 노트나 이런 데 앞에 항상 써놓던 글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필부 불가 탈지라는 글이 있어요. 쉬워요. 필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국민은 필부라 백성을 필부라고 하겠죠. 불가하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소리죠. 탈지. 지는 뜻지자입니다. 뜻을 꺾는 것이, 뜻을 뺏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앞에 대꾸가 있어요, 사실. 권력자. 권력자의 권력은 쉽게 뺏을 수 있지만 필부 불가탈지. 필부의 뜻은 뺏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제가 민주운동하던 시절에 제 좌우명처럼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내 뜻을 꺾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를 늘 제 노트에나 책에다 항상 써놓고 다니던 멋진. 좌우명이었습니다. 네. 오유경의 인생책방 우상호 의원님과 이제 이 시간 같이 했는데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본 편인데 네. 참 빨리 지나가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예. 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예. 진영 씨는 어땠어요? 처음에 의원님 뵀을 때 너무 카리스마도 약간 있으신 것 예. 같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웃으실 때만큼은 정말 손자미소처럼 건치셔서. 특히 오늘 건치. 그렇죠? 예. 웃으실 때 이거 같이 쑥스럽네. 입꼬리가 올라가는 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의원님 딱 보자마자 우리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오늘 한 줄 평을 해주시죠, 이 책에 네, 대해서. 이 책의 한 줄 평. 네. 대한민국 우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다. 네. 이렇게 좀
내려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 우파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친일. 근데 그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우파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선 중진 의원이라는 게 지금 의원님의 현 좌표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무게를 갖고 계실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다시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권유한 것도 제가 6월 항쟁을 얘기했습니다만 6월 항쟁이 과연 주도는 저희 같은 진보적 학생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예. 그 거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진보적인 분들만 나왔을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거기에 변화를 만들 때 항상 진보적인 대중 또 보수적인 대중이 함께 했을 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결국 사회의 변화는 한쪽의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양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만 승리했던 정당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단순히 우익의 후예들에게만 권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거론되는 분들, 장준하, 김준엽, 함석헌 이런 분들이 우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랑 같이 민주주의와 같이 싸웠던 분들이에요. 네. 네. 이 정치가 다시 합리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들이 같이 국가를 놓고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복원해내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선으로서의 저의 책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고 그것으로 다시 정치가 변화하는 일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말 시인을 꿈꾸던 인문학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중요한 또 시위를 이끌었던 또 주역에서 지금은 또 우리 사선 중진 의원으로 계시는데 모습은 참 많이 바뀌셨지만 초기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그 나서셨던 그 뜻과 또 그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잘 지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변하시고 유연하시지만 정말 그 뜻만은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시다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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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저자 맷 타이비가 시민에게 증오를 일으키는 기사를 쏟아내는 현대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저자는 대통령 트럼프의 마지막 업적은 부정선거 가짜뉴스에 선동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사에 수치를 안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증오와 무지, 비이성이 난무한 현재의 언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의 등장을 언급하는데요. 1990년대에 미국 언론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을 열정적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섰고 그것이 바로 증오였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10년 후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은 향후 10년을 주도할 비즈니스 트렌드와 초일류 기업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국외대 정승욱 교수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으로 10년 후 세상은 예측이 어렵고 2030년에는 인간 삶의 유형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하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15곳을 선정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030년 미래를 선도하게 될 기술과 세계 경제를 지배할 초일류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국제관계 전문가
데니얼 예긴의 신작입니다. 오늘날 에너지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와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은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나날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후 위협 또한 기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앞으로 어떤 에너지에 집중해 개발하고 활용할지 그 선택에 따라 일자리와 경제의 흐름, 국가 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다가오는 기후 위협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평 첫 번째 책은 일본 정치사의 대가로 손꼽히는 일본의 원로 역사학자 미타니 타이치로가 일본 근대를 역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서평자 원지연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관습의 지배에서 토의에 의한 통치로의 번영, 무역과 식민지라는 근대 개념을 지표로 해서 정당 정치, 자본주의, 식민지 제국에 대응해 일본의 근대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근대를 개념화해서 일본의 현재를 우려하고 있다고 이 책을 평가했는데요. 일본의 근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경영 마케팅 전문가가 제시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비스 혁신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신동은 교수는 삶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시대에 가져야 하는 디지털 전략이 무엇인지, 또한 디지털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은 어떤 점이 다른지 주목하며 디지털 전환의 9가지 법칙을 전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노수연 고려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교수는 국가에서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는 최고의 화두이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용감하게 올라타는 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빠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